예, 안녕하십니까.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HTP를 그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본인이 그린 그림을 보시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물론 그 내용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있으면 살펴보시고 또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이 HTTP에 관련된 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2교시 심리검사 2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그린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자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문을 빠뜨리고 그린 경우가 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어떤 타인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를 의미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 혹은 저항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문이 지나치게 큰 경우는 이런 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지나치게 비중을 두거나 과도하게 예민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작은 문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나 이런 거부감, 두려움, 불편감의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을 생략한 경우는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내다보고 또 세상과 타인이 집안을 들여다본 통로인데 창이 없다는 것은 이 대인관계 관련된 어떤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 혹은 자기 대상이 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감정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을 많이 그린 창은 과도하게 자신을 개방을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창을 많이 그린 경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투사성의 모습을 그린 경우 자신의 자아 통제력의 상실 또는 현실 검증 능력의 장애를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지붕의 천장을 그린 경우 예, 좀 특이하죠. 자폐적 공상이 더 활발하고 그 안에 의축된 정도가 더 심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좀 한 겁니다. 부수적인 사물을 그려넣는 경우는 이런 추가적 사물들이 아이에게 특징적인 모습을 반영해 주므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한 이유는 우리가 HTTP 그림 검사가 이런 걸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만 그냥 아는 거지 이걸 전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이 HTTP가 일단은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분류 두 번째는 이 능력검사와 성격검사인데요. 우리가 인지적 검사라고 하면 이걸 능력 검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능력 검사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능 검사, 그리고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지능 검사는 우리가 일반 능력 검사라고 하고 적성 검사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검사할 수 있는 이 특수 검사라고 합니다. 자, 지능 검사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에서 한국판이 붙은 KWAIS, 또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 성인용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 아동용 지능 검사 전부 지능 검사에 관련이 돼 있죠. 적성 검사는 그 미국의 이 GATB 일반 적성 검사에 해당이 되고 기타 다양한 특수 적성 검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워크넷의 심리검사 부분에 들어가면은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성취도 검사는 토플과 토익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지적 검사는 우리가 극대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요. 극대 수행 검사라고 하죠.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문항에 정답이 있는 것을 맞춰야 되니까 많이 맞히는 사람이 점수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문항에 정답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를 하는 것이 검사이기 때문에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검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서적 검사라고도 합니다. 또 인성 검사라고도 하고 성향 검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다른 명칭의 이름들을 좀 기억을 해줘서 같은 검사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검사가 있냐면은 세 가지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가 있습니다. 요 성격 검사는 우리가 워크넷에서 검사하는 이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은 그냥 흥미만 나오는데 요 L형은 흥미하고 그 성격 요 B5가 나옵니다. 뭐 외향성, 호감성 뭐 이렇게 B5가 나오고 다면서 인성 검사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격 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 성격 유형 검사 MBTI 여러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가지 선호 경향을 가지고 16가지 성격을 나타내주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인지에 따라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직업적 검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와 방어 기재 성과 직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대인관계에 뛰어나다, 어떤 직업, 뭐 영업, 판촉, 뭐 이런 것들을 이래서 그 직업이 성격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인성 검사를 하면은 인성 검사를 통한 어떤 적합한 직무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다음 이와 방어 기재 검사 EDMT 또 다유인 인성 성격 검사 16 FP라고 하죠. 역시 흥미 검사는 뭐 홀랜드 적성 검사가 이제 외부의 검사로는 좀 대표적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 그 워크넷에서는 이와 같이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또는 그렇죠. S형이 바로 흥미 검사만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흥미 검사라고 볼 수 있고 요 태도 검사는 그 구직 욕구 검사, 직무 만족도 검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검사는 우리가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 해요. 습관적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쌓여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왜 습관적 수행 검사를 하냐면 문항에 정답이 없어요. 또 응답의 제한 시간도 없고 최대한의 정직한 응답을 요구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뭐 인지적 검사, 능력 검사, 정서적 검사, 성격 검사 종류 또 큰 틀에서 종류, 작은 틀에서 종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심리검사의 분류에서 규준 참조검사와 중거 참조검사가 있습니다. 자, 규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어떤 상대평가라는 것을 떠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준 참 상대평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뭐 선발검사라든지 성격검사라든지 적성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상대적 서열에 의해서 평가되는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규준 참조검사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또 결과표에 어떤 100분이 또 표준 점수가 표시되면은 대부분 규준 참조 검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흥미 검사 결과표 보면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몇 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는 거 상대적 어떤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준거 참조 검사인데 이걸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일단 설정한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이보다 높은지 낮은지의 정보를 얻으려는 검사죠. 자, 이 시험의 합격점은 70점이다. 그럼 70점 이하 떨어지는 거고 70점 이상 합격하는 거야. 운전면허증 70점인가요? 저 이거 그 필기 시험을 잘 봤는데 실기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 점수가 만약에 뭐 70점을 놓던지 80점을 놓던지 이런 것은 그 검사 조직의 특성, 뭐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절대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각 개인의 점수를 준거를 참조해서 자격증 부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표에 정답 100분율, 정답 100분율 몇 퍼센트, 통과 비통과 또는 도달 미도달 여부 등이 표시되면 준거 참조다. 그래서 100분위가 되면은 우리가 안전 규준, 또 100분율이 나오면은 준거 참조 검사. 이렇게 뭐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봐도 되겠어요. 자, 규준의 개념 및 필요성에서 우리가 이제 원점수하고 규준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원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검사를 했는데 그냥 내가 받은 검사 그대로를 그대로가 이제 그게 원점수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원점수로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차점대 나오는 점수다. 그래서 이제 원점이라고 한다. 원점수라고 합니다. 자체의 점수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 어떤 기준점도 없고 등간성도 없기 때문에 원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점수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서열 척도에 불과하고 등간 척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적성 검사에서 20점 만점에 15점을 받아서 그 점수를 그대로 기록되었다면 이 점수는 무엇이라 하는가? 원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규준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검사 점수를 그 개인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모집단에 비춰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기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을 많이 얘기했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 검사 점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 이것을 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준 집단은 그 한 표준화 집단의 검사 점수의 분포로서 한 개인 점수의 비교의 기초가 된다고 했죠. 우리가 표본 추출할 때 모집단에서 제대로 잘 맞춰서 뽑는 것이 이제는 표준 집단이라 하는데 이 표준 집단이 바로 규준 집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이 규준 점수고, 자, 그래서 이 검사 결과가 절대적인 측정이 아니라 상대적인 측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준 집단의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신성을 좀 가져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표집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확률 표집이 있고 확률 표집이 있는데 비확률 표집은 말 그대로 얼마나 뽑을지 뭐 10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지 그 정해지 않은 확률이 없는 그런 표집인 것이죠. 뭐 잘 모르는 것을 몇 개를 뽑을지를 그걸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 의도적 표집, 할당 표집, 우연적 표집, 눈덩이 표집 이런 것들은 이제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고 확률 표집은 사전에 얼마의 비율을 뽑을 것인지를 알았을 때 이런 확률 표집을 쓴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서 10명을 뽑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0명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률 표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이 있는데 일단 모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일련번호를 쭉 부여하고 그 번호를 중에서 무선적으로 그냥 필요한 만큼 표집하는 방법이죠. 10개가 필요하면 10개. 그래서 주로 이제 전화번호부나 군대의 군인 명부처럼 모집단이 어떤
특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서 무선 표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체계적 표집과의 차이를 보면 예를 들면 이미 정지된 목록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임의로 첫 번째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는 매 몇 번째 해당하는 번호를 추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합격 때 자 3번 그럼 그 다음에 13번이 떨고 있죠. 13번 그 다음에 24번이 떨고 있죠. 24번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매 몇 번째 해당되는 뭐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 x는 모집 단위 크기를 표분 크기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모집 단위 크기를 표분의 크기로 나눈다. 자, 모집 단위 1000명이고 표분이 100명으로 구성되면은 그 x는 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에서 10 사이에 한 번호씩 임의로 정하고 그 이후에 10만 컷씩 건너뛰면서 해당되는 번호를 추출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체계적 표집으로 한다. 자, 만약에 2번이라면 2번, 12번, 뭐 22번, 32번 그러면은 100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층합 표집은 일단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 모집단을 연구자가 미리 어떤 몇 개의 서로 다른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서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이에요. 뭐 종교단체를 뽑는다 그러면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뭐 유교 뭐 이렇게 나오겠죠. 또 지역으로 뽑으면은 뭐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 모집단에서 전라도 인원이 몇 명, 경기도 인원이 몇 명,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제는 따져서 인원수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단과는 다 이질적이 되는 것이죠. 천주교, 불교 이런 식으로 강원도, 충청도. 근데 집단 내 이거를 이제 그 사람 중에서 뽑게 되면은 집단 내는 동질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 집단과는 이질적이고 집단 내는 동질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누어진 하위 집단의 조사 대상을 몇 프로를 표집한다고 결정한 다음에 그 인원 비율에 맞춰 무선 표집하는 방법인 것이죠. 자, 집락 표집은 그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아니고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뭐 초등학교 전체 이렇게 뽑는 거죠. 아니면 뭐 학교, 회사, 거주 지역 등에서 집단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무선 표집하는 방법이죠. 중학교면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표집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여러 특성이 동질적이라고 가정해야 하며 집단 간은 동질적이에요. 그리고 그 집단 간에서 여러 가지 집단을 수를 늘려야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초등학교가 10,000개 있다. 그러면 각각의 초등학교에서 골고루 뽑는 것이죠. 골고루. 그러니까 집단 간은 이질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단 내는 저는 하나의 초등학교니까 동질적이고. 그래서 이 집락 표집은 그 집단 내 요소는 이질적이고 집단 간은 동질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체계적 표집은 아까 무선 표집에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 모집단에 있는 요소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집 대상을 선택해 가는 방법입니다. 단순 무선 표집을 보완해서 추출 절차를 체계적 일정한 간격으로 선택해 가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경우 몇 번째 사람을 추천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규준의 제작을 살펴보면 자, 규준의 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준이라고 하면은 참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준의 제작을 위해서는 이런 검사를 실시하는 표본을 우리가 규준 집단 또는 표준 집단에서 나온 것을 규준 집단이라 하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죠. 뭐 표본 추출 방법을 뭘로 할 것인지, 대피성을 고려해서 각 대표에서 모집단 전체의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리고 이거는 주로 이제 성인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모집단의 대표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표집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네 가지 표집 방법, 그거를 우리가 잘,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그 표본에 속할 확률을 알고 표집하는 방법은 확률 표집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확률 표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이제 기준의 대자. 자, 우리가 규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발달 기준, 뭐 집단 내 기준 쭉 있는데, 집단 내 기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죠. 그래서 이 발달 기준보다는 집단 내 기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뭐 집단 내 기준에서 뭐 백분위, 뭐 표준 점수, 뭐 스테인 라인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발달 기준에 대한 것에 이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 기준은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연령 기준은 해당 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검사 결과가 수검자의 정신 연령 수준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0대 소년들일 경우 어떤 성격적인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은 뭐 10대면은 이 정도가 평균치다라고 정해지면, 그 10대들이 이제 그 검사를 했을 때 그 점수보다 낮거나 뭐 떨어지면 뭐 발달이 연령에 비해서 좀 낮다, 연령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학년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예요? 성취도 검사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4학년 수준하고 서울에 있는 4학년 수준하고 성취도 검사할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학년 기준으로 이렇게 규준을 제작을 하고, 이럴 때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울하고 시골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표본으로 추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열 수준은, 서열 기준은 수검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행동의 발달 단계상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서열적으로 행동의 발달 단계상에 어느 수준에 있다. 이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서열 기준이고, 추적 기준은 개인의 발달 양상을 어떤 연령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을 우리가 추적 기준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를 2교시에는 대부분 이전 규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이어서 심리검사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강의 내용도 그렇고 좀 이게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떠드는 거 아니에요. 떠들다기보다는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다소 부족하고 이제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여러분 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